지방은 공급 과잉의 늪에 허덕이고 서울은 공급 부족에서 신음하는 이 구조를 쉽게 바꾸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미국 주식 그리고 금으로 이렇게 3분법, 투자 3분법 얘기하셨고 현금까지 포함하면 4분법. 요게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기본이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절반은 주식, 네. 절반은 금과 현금. 괜찮죠, 포트가. 그럼 프리즘 투자자문에도 이렇게 포트가 돼 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그게 중립형입니다. 중립형. 거의 4분법하고 비슷한 게 예. 중립형. 이게 이제 국민연금도 사실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군요. 국민연금은 금 대신에 이제 부동산을 하지만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국민연금 좀 되니까 수익성 좋은 부동산들을 그렇게 막 몇 조씩 살 수 있지. 예. 저희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대체 자산, 얼터너티브 에셋이라고 부르죠. 이런 자산의 선택지가 없어서 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상관없어요. 예. 준비해 왔습니다. 예. 대표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원래 관심이 있으세요? 모든 자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예. 부동산 때문에 망할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저 외환위기 전에 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그만 유산을 물려주신 걸 가지고서 그때 이제 저희는 잘 모르고 그 지방광역시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지방광역시에서 집을 샀어요. 외환위기 직전에 타이밍이 절묘하게 최악의 타이밍에 샀죠.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집값은 폭락하고 또 그때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이금융권에서 대출 받았는데 뭐 금리 25% 30% 가니까 못 견디고 결국 그 최악의 바닥 99년에 그냥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값에 팔았던 그런 슬픈 과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를 겪고 난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예.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제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갈 거야. 신포도. 저게 저렇게 값이 비싼 게 말이 돼? 예.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혼하고 애 놓고 살면서부터 전세가 올라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한 다음에 그래서 다시 이제 결혼 5년 차에 집을 샀죠. 그리고 집을 사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결국 내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싫어했던 것 뿐이지 주거의 안정이 주는 어떤 좋은 그 효용감 특히 그 매번 이사 안 다녀도 되고 애들 어릴 때 친구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렇죠. 그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꽂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이나 되셨어요? 아니, 그게 2005년에 샀으니까. 그러시군요. 2004년에 부동산이 잠깐 조정받을 때 예. 그때 샀죠. 아. DJ 정부 내내 오른 건 아니었고요. 그때 네. 차이나 쇼크 때 잠깐 조정받았어요. 아주 그렇군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해도 돼요. 할게요. 뭐 또 빵 터트리라고 지금 준비 중이야, 이거. 아니, 많이 보셨는지 좀 모르겠어요. 많이 벌었어요. 아니, 그건 당연히 많이 벌죠. 평가 얘기죠, 평가. 아니, 왜냐면 팔지도 않았으니까. 2005년부터 2026년까지 중간에 샀다가 4848만 안 하고 좀 장기 보유를 하신 분들은 다 어마어마하게 벌죠. 그게 그렇죠. 이유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한 4, 5년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때도 절대 가격은 많이 조정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가 힘들었던 건 금리가 높아가지고. 금리. 그때 뭐 정부 정책 금리가 5%, 6%, 대출 금리 8%까지 가는 시기에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금리를 감안한 실질 가격이 폭락한 거고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이제 힘들고는 하지만 레버리지만 너무 과도하게만 안 하면 또 버틸만 하고 그리고 그 버티고 난 다음에는 또 시장이 또 이렇게 징검다리로 약간 더 상급지, 뭐 하급지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더 선호되는 지역으로 또 이동할 기회들이 오니까 그래서 열심히 투자하고 아까 투자 3분법, 4분법 이런 거를 열심히 투자를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집도 빠지지만 상급지가 더 많이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갈아탔죠. 원래 갈아타기는 하락기에 갈아타는 거예요. 불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돈을 우리가 그때를 위해 벌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원리금을 계속 상환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살벌하죠.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를 뭘로 보세요? 뭐 완전히 밀물이 왔죠. 우리 경제가 이제 반도체 왕.
하면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직원들의 작년 그 사업 보고서,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 네. 보면 1억 3천 정도 되거든요. 연봉이 네, 평균 예.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1억 3천. 네, 근데 올해는 2배 받는다고 다 보잖아요. 네. 그러면 10만 명에게 1억 3천이 있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 한 10조 정도 되는 월급들이 이상이 15조 정도 되는 월급이 삼성전자 하나만 15조를 주고 있었는데 그게 30조가 된다. 그러면 시장에 풀리는 돈이 그럼 맞벌이다. SK 하이닉스는 현대차는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2025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연봉 1억 넘는 직장인이 아마 전체 근로자의 10%가 넘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한 250만 명 정도까지 갔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산을 해야 올해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네,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소득 수준이 일단 너무너무 높아지는데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평균이 10배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한 만큼 주택 가격도 상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리가 계속 낮죠. 네. 2.5. 옛날 뭐 잠깐 0.5%나 1.25% 가던 시절은 건 잠깐이었고 네. 우리나라 경제가 연 한 2% 성장하고 여기다 소비자 물가 2% 정도 오르는 나라라는 걸 감안하면 적정금리 한 3에서 4% 정도 나라인데 지금 정책금리 2.5니까 싸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가상금리 붙이면 비싸지만 네.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일단 시장의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부동산 보유에 따르는 좀 비용이 줄잖아요. 대출. 예. 마지막 세 번째는 공급이 지금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늘도 저도 이제 강 따라서 오면서 왔는데 저기 그 반포 1주구 빼고 지금 타워 크레인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쵸. 저기 그 한남 상구역 인재 철거 중인데 저거 뭐 네. 언제 입주하나? 네. 그리고 용산에 뭐 1만 원 짓는다 그러는데 저 땅을 아직도 파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공급의 입주는 한참 멀었는데 지금 주택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공급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2023년 한 봄부터 바닥치고 만 3년째 이제 뭐랄까 상급지 위주로 쭉쭉 가다가 상급지에 대해서 이제 대출 규제, 다주택자 규제를 막 들어가니까 이게 15억 이하 아파트로 풍선이 나면서 지금 미친 것처럼 오르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봅니다. 대표님이 지금 그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세 가지. 요인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공급량, 그다음에 유동성, 금리, 유동성, 그다음에 소득.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금리죠. 금리. 이거 뭐 돈값은 뭐 예.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고 이제 이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공급, 그 다음이 소득이겠죠. 근데 소득은 좀 한 해는 좋고 한 해는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예. 약간의 이제 충격 요인이라고 가속도를 더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공급은 장기 요인이죠. 이게 왜냐하면 5년 뒤에 입주 물량이 대충 알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장기 요인이고. 예. 그리고 순환 요인이면서 가장 절대적인 건 금리다. 그리고 이제 금리는 우리가 얼마 전에 3.25, 뭐 3.5까지 갔던 금리가 지금 2.5.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네. 상황에서 기준금리 2.5. 기준금리가 이렇게 예. 쭉 옆으로 가니까 은행 예금금리가 2.5라는 거죠. 예. 거기다 이제 좀 가상금리 붙이고 스프레드 붙여서 대출금리가 나오는 거니까 신용도 좋으신 분은 4%, 예. 안 좋은 분들은 이제 그 위로 가는 건데 그 정도 되는 금리 레벨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낮은 레벨이니까. 그리고 소득 수준까지 올해 또 모멘텀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모멘텀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작년 보면 막 강남 상구부터 이런 쪽이 엄청나게 오른 반면 뭐 금천이나 노원이나 성북구는 오히려 빠졌거든요. 작년 그 구별 맞습니다. 실거래가에 대해서 부동산원이 통계를 발표를 해요. 예. 그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오른 데는 뭐 전부 다 한강벨트 일부 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반대로 한강벨트 지역들은 잠잠하고 마이너스이거나 그냥 저희들 표현으로 똔똔 정도를 치고 있는데 비해서 딴 데가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지금 시장이 전형적인 수남의 장세. 예. 그러니까 주도주를 규제로 막아놓으니까 옆으로 풍선이 막 예. 터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 맞추기 장세라고도 하죠. 상승률의 키 키 맞추기.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고가 지역이 먼저 오르고 예. 저가 지역이 아마 올라가 봐야 격차는 좁혀지지 않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참 뭐 말도 안 되는 예. 제가 봤을 때 한강변에 있는 프리미엄이라지만 아무래도 평당 2억까지 가는 거 보면서 야 정말 그 희소성의
좀 그런 베팅한 그런 거래들도 참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죠. 뭐 저는 이제 그쪽이랑 상관없는 사람이라서. 예. 왜냐면 저는 그 돈 있으면 뭐 투자 4분법이나 3분법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가지고 네. 그냥 우리나라 183일 있고 나머지는 해외여행을 살 것 같은데 예. 꼭 그렇게 막 좋은데 살아야 되나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소리를 하다가 네. 마님한테 혼나고 합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무조건 결정을 생각한다고 해서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야, 강남 가자니까 왜 못 가게 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네요. 아, 부장님 화이팅! 부장님 이야기 같은데. 아, 저는 강남을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 요새 정부에서 사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진짜 이유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의 투기, 갭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도 하고 비거주 1주택자 규제도 하면서 지금 세금 강화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나 보유세 강화 얘기도 있고 양도세 강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세금 강화가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아, 그 뭐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마이너하다. 마이너하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요인 정도다. 네 번째 요인이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금리. 예. 그 다음이 장기적인 공급. 세 예. 번째가 소득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제 한참 거리를 두고 네 번째쯤 되는. 아, 왜 그러냐면 주택에 일단 살 때 우리나라 취득세, 등록세 엄청 센 나라인데. 예. 근데 양도세 센 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예. 거기서 그게 더 올라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판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언제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냐면 2020년에 늘었거든요. 예. 혹시 기억나세요? 이기 신도시 갭 투자 장세. 이기 신도시 갭 투자 장세. 예, 그 화성 동탄, 예. 인천 검단, 예. 남양주 다산, 예. 그리고 하남 미사, 하남미사 제가 살았었는데. 양주 옥정 예. 이런 도시들에 제가 그때 예. 한 달에 한 번은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가 되더라고요. 예. 그 광기. 그러니까 진짜 갈 때 미분양에 쌓여있던 지역을 가도 다 급등하면서 싹 소진되면서 몇 억씩 오르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때 왜 그랬냐면 그 전세 갭 투자 말고는 도저히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다 틀어막아 놓으니까 예. 그렇게 가고 그때 이제 갭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자기 살던 데 말고 한 채 더 산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샀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2022년, 23년에 약세장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예. 뭐 어쩔 수 없이 팔거나 그랬던 분들은 꽤 계실 텐데 그때 역전세난도 좀 심했었고요. 못했죠. 예,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 그 규제가 분명히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닌데 예. 이게 복합적으로 엄청나게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때도 있어서 이게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는 좀 일단 지금 눈앞에 너무 급등, 그러니까 특히 작년 하반기 강남 3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가격 상승이 너무 가파르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에 이제 플러스 부자 증세 패러다임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효과는 아시는 것처럼 풍선 효과가 더 크다. 예. 그러니까 전체 가격 상승률은 못 건드리지만 예. 뭐 시장은 더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지역별로는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량이나 유동성, 소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인데 이걸 세금으로 누른다고 하면 이게 눌러지지 않고 이제 옆으로 삐져나가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공급 대책도 내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이미 공급 대책 나왔는데 별게 없다는 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뭐 옛날 그 김현미 장관의 명언 예. 집을 빵처럼 찍어낼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씀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그 둔촌주공 살리기 기억나시는 것처럼 네. 그때 부동산 시장 붕괴되고 돈 나가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나고 태원그룹 정말 휘청휘청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정부가 그때는 3기 신도시 그 토지 보상 이런 것도 좀 천천히 하고 시흥 택지지구 개발도 좀 천천히 하고 더 나가서 막 주택시장 관련돼서 집을 막 짓는 거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집을 더 지으라고 애를 썼지만 안 먹힌 시장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공택지 쪽은 돈을 안 썼고 민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한번 풀어줘도 미분양 날까봐 아무도 안 짓고 뭐 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 온 거잖아요. 예, 예. 주택시장이란 건 항상 5년이나 4년 전 그쵸. 행동이 지금 결과를 미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 뭐 한보가 지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저기 우리 개포동이 몇 나나요? 대치동 뭐죠? 은마. 엄마. 은마 아파트가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이 돼서 용적률 거의 300% 가까운 걸로 해서 정말 좋은 단지가 된다 그러지만 입주는 빨라야 5년에서 10년 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지금의 의사결정이 5년, 10년 뒤의 입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게 부동산의 어려운 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조정도 천천히 그리고 그 가격의 상승 기간도 길고 하락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거 지금 보유세율과 주택가격 변동률 관계, 이건 무슨 그래프인가요? 근데 그 가로축은 보유세.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 넘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는데 대체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뭐 미국 같은 나라가 한 0.8%, 예. 한국은 이제 주택 보유세가 0.2% 정도 되는 나라고요. 근데 이제 세로축이 뭐냐면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유세하고 주택 가격 상승률의 관계가 전혀 없죠. 그러네요. 예, 그 네. 캐나다 같은 나라는 보유세율 최고 높은데 가격도 엄청 오르고 예. 또 예를 들어서 보유세율이 낮은 독일 같은 나라가 상승률 최하위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보유세로 주택 가격을 잡는다라는 게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직접적 효과는 좀 관측되지 않는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이선화 박사님 예. 보고서인데요.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맞아 보이는데 예.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이제 정부의 규제나 정책이 우리 중국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 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보면 이렇게 항상 틈이 있어서 맨날 그 틈을 메우는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인센티브 구조들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과단성 있는 정책을 참 쓰기 어려운 면이 나중에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 이 걱정 때문에 또 못하는 일도 있고 그런 거라서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되게 힘들고 정책을 통해 시장의 어떤 히트 상품? 지금 주류가 되는 시장은 좀 바뀌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좀 15기 아파트, 예. 그런 아파트 또는 비규제 지역 아파트 이런 게 인기가 좋은 게 정책을 하면 바로 거기 직접적인 영향은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딴 데가 영향을 받으니까 전국적인 집값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뭐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제 세금을 이렇게 강화하더라도 집값이 뭐 잡힐 거라고는 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어렵죠. 거에 어렵잖아요. 예, 이게 진짜 네. 어려운 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예. 첫 번째가 지금 정책을 써봐야 다음 정부가 그 효과를 누릴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더 문제인데, 공급 대책을 주려면 비어있는 땅은 이제 용산 기지창 말고는 없어요. 예. 우리 그 태릉 골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저쪽에 상암동 소각장 부지 등등 해서 수많은 지역들을 개발해보려고 그랬는데 옛날 같이 그 택지개발 촉진법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수용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인데 그냥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어있는 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죠. 인센티브가 뭐냐? 재건축 재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재건축 재개발은 상당히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굉장히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투자인데 그거를 또 일부 사람들은 투기꾼으로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신 분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투기꾼의 배를 불린다는 패러다임이 또 네. 프레임이 또 있어서 이것도 참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렇죠. 뭐 지선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만 누가 뭐 하더라도 지방은 공급 과잉의 늪에 허덕이고 예. 서울은 공급 부족에서 신음하는 이 구조를 쉽게 바꾸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일단 시간 벌기로 그리고 또 외부 환경 변화를 기다리며 계속 규제는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종부세 올해 폭탄이 나올 것이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유세도 인상될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이제 공급을 단기에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흔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것들의 규제를 좀 풀면 그나마 이런 것들의 공급이 좀 이루어지면서 조금 숨통을 틀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 개정을. 법 개정. 네. 그렇죠. 예. 주택 관련되어 있는 법들이 되게 촘촘해가지고 네. 특히 그 주차 관련된 규정들이 엄청 센 거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 예. 예, 법 개정하면 오피스텔도 집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네. 오피스텔이 또 난리가 나겠죠. 예. 또는 뭐 지식산업센터, 지산이 네. 또 난리가 날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이 관련되어 있는 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소방법 이런 게 되게 영향이 크다는 거 아실 거고요. 아니,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빈 상가나 빈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그걸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쉽지 않아 보이던데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산이라는 게 결국은 그 아파트형 공장이거든요. 예, 공장이죠, 공장. 예. 그러니까 그걸 집으로 만들면 일단 여러분 당장 떠오르는 게 우리 지금 이 에너지 쇼크 시국에 그렇게 높게 지은 천정이 층고가 엄청 높고 난방이 잘 안 돼 있겠죠, 공장이니까. 맞습니다. 단열이 안 돼 있을 텐데 그걸 집으로 바꾼다. 엄청난 에너지 비용들이 이제 소비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경 측면에서는 헐 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 따위는 없다. 그러면 정책의 포커스가 어딘지 명확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는 다소의 부작용은 뚫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주택시장에서의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 특히 갑자기 대박을 본 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번 그 반도체 기업 근로자들 인센티브를 놓고 배 아파듯이 하는 것처럼 예. 엄청난 또 투자해서 대박이 나는 분들이 생길 텐데 예. 저자들은 뭐 이렇게 나오면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그래서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다세대 다가구 쪽에 지금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있는데 예. 그쪽부터 일단 좀 규제를 완화해주고 거기를 올리는 게 더 훨씬 더 거기는 굉장히 빠르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그래서 빌라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이 땅을 안 파도 되니까. 예. 땅 안 파면 진짜 금방 올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가능할까? 예. 빌라 시장도 지금 규제에 지금 울타리에 그냥 그 갇혀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주차 규제가 한번 완화될 때마다 폭발적으로 지었어요. 예,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빌라촌의 주차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나라라서 특히 인도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본식으로 주차장 갖추지 않으면 차를 못 사게 만드는 그런 제도들을 하게 되면 이제는 또 자동차 쪽에서 난리가 나겠죠. 네. 그리고 이미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중고차 값이 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다 얽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역대 정부가 못나서 그걸 못한 게 아니고 다 엮여 있는 그 규제를 여하이 잘 풀려면 결국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돈을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해가지고 빌라촌에 그냥 주차 빌딩을 엄청나게 정부 돈으로 지어서 싸게 해주던가. 그죠? 그러면 이제 또 그 돈을 딴 데 쓰면 얼마나 많은 효용이 생기는데 그걸 해야 되냐라는 용소리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됐고 나는 깨끗한 도로 골목이 최고야 일본처럼 가자 하면서 모든 걸 물리치고 대신에 주차장 안 지어도 돼 이렇게 가든가 그러면 엄청 올라오겠죠. 이런 선택들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 항상 모든 정책은 다음 선거를 바라보고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정책의 효과는 멀고 선거는 가까우니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홍춘욱 대표님 모시고 우리 경제 그리고 증시 전망 그리고 부동산까지 정말 다 훑어본 것 같습니다.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증시가 지금 자산 대비 주가는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아직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은 여전히 미미하다. 또는 문동화. 예, 예. 그리고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대비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매력적이다. 뭐 이런 게 좀 저는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반도체 좋아 보인다. 그리고 또 조선업 또 얘기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홍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 좀 투자하시면서 많이 염두에 두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게 이제 전문가라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전문가의 어떤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좀 엿보면서 자기의 생각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